네, 여야는 어제 있었던 김영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안박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으로 인해 절차적 위법성을 무시한 결정이 나왔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맞받아쳤는데요. 야당의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내부 갈등, 여당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논란까지 정치권 이슈들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헌재 이른바 검수안박법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법사위에서 1차전이 있었고 2차전은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였는데 일단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가 이제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1995년 7월 18일 날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1995년 11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다시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마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예. 12.12 군사 반란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 입법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역사가 바로 세워졌죠. 민주주의는 이제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차는 틀렸지만 검수안박이 통과됐으니까 이건 정당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치 재판이죠.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이현우 의원 또 홍익표 의원조차도 꼼수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헌정사에 상당히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절차와 결론이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고 일단은 어제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재판관들의 편향성 의혹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어제 김영두 헌법재판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지적을 계속 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법 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들이 편향성을 지적한 것 같은데 세 개의 연구 모임의 구성이 전체 판사의 2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김영두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리와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이라고 했고 그거에 의해서 판결한 것이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판결에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과정상에서의 절차의 흥결은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부인 법무부에서는 이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상권분립의 정신에도 맞는 것이죠. 그리고 절차의 흥결과 관련돼서는 민영배 의원의 탈당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걸 사과하는 것과 이 법이 유효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헌재의 결정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입법 사항이다. 그리고 이 수기분리법,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프레임을 짜시는데 정확히 따지면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일컫는 것인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취지의 이제 법인데 이 입법 취지는 뭐냐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헌재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행정부에서 법무부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헌재 결정의 취지 그리고 그 당시에 수기분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할 때도 입법 취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명확하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입법 취지가 헌재 결정으로 확인까지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 결정의 취지에 맞게 그동안에 권한쟁의 심판 중에 시행했던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확정시켜 놨잖아요.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후속 조치로 또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 중에 사개특위가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빨리 조속히 재개를 해가지고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이제 이러한 그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그런 후속 조치들을 여야 간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이고 참 이제 민영배 의원님의 탈당이 왜 문제가 되냐.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 단체에서 한 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해서 비교섭 단체인 것처럼 꼼수를 펴서 이 법안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 단체를 넣는 이유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수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거대 야당의 교섭단체만 들어가면 각 교섭단체 이익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그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의회의 원칙입니다. 이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를 했으니까 기본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이 점에는 저희가 뭐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으니까 존중할 수뿐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정말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해야지만 되는데 예. 바로 또 복당을 시키겠다.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를 그 포기한 분들이 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지만 김명수 사법관의 그 이상한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50억 클럽 또는 윤미향 씨에 대한 그 상당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지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유남석, 이석태 이런 분들, 김기영, 이미선 이런 분들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또 문영배 씨가 우리법 연구회 굉장히 진보적 성향의 연구회 출신들인데 이분들이 20%가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김명수 대법관 아래서 내렸던 모든 많은 판결들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판결들을 계속해서 나오니까 김명수 대법관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임, 오죽하면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라는 얘기를 드릴 정도로 위상이 추락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에 맞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관의 정말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여당에서는 자꾸 편향성 논란으로 헌재 판결을 자꾸 이렇게 정정화시키고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헌재 결정은 존중하신다며요. 아니요,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 사법체제가 그렇죠. 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네. 판결을 했어야죠. 예를 들자면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니까 그냥 인정해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뒤엎었거든요. 성공한 쿠데타라도 다시 수기할 수 있다라고 다시 뒤엎어서 그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5.18 특별법 등등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개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거는 전제로 해서 네네. 절차 흥결이나 이런 아쉬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일정 부분 절차의 흥결에 대한 문제와 헌재 예. 결정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절차의 문제는 있지만 유효하다라고 판정한 것은 그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편법이 동원된 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효하다라고 판정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의 하자는 있었지만 입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화에서는 그 헌재에서 사법부에서 입법부의 권한 존중을 해준 그런 판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과거에도 절차에 흥결이 있지만 국회에서 표결된 그 네 차례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언론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미디어법 통과될 때도 그때는 대리 투표를 했어요. 대리 투표까지 했어갖고 절차상 대단히 이것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절차적 흥결이 있었지만 유효하다고 판결했거든요. 헌재에서 그때 그것 때문에 종편이 이제 생겨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때도 국민의힘은 되게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있었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4차례나 있었다라는 것. 그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법안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잖아요. 2022년 4월 24일 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합의를 해서 원래 합의 처리하겠었어요. 그때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합의 처리했다면 이런 뭐 꼼수나 이런 문제도 나올 일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당선자이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하고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다 반대 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엎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과정상에서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은 저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이런 히스토리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수기분리 법안이 이제 안착화되도록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하는 것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본질인 것이지 민영배 의원 탈당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다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후속 논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시행령을 중심에 둔 대립과 관련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수원복,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헌재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시행령을 철회해야 된다,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라도 시행령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그러니까 저희 국회법 98조 2에 보면은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회의에 이제 통과되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 조항이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절차도 좀 지금 검토를 지금 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행령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헌재의 결정과 그리고 그 당시에 수기분리법 본회의 통과할 때 입법 취지에 담아 있는 그 내용에 반해서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대한 이현 명령 규칙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하는 예. 그 절차도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만들어진 시행령은 합법적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수사 준칙을 지금 개정했고 오히려 시행령을 더 확대시키려고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더 확대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건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기존 시행령도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들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예, 여당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향후 시행령. 네, 이번에 이제 어떻게 검수완박하면서 이제 6대 범죄 중에서 4개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마약이라든가 폭력 또는 이제 대형 참사, 부정부패 이런 것 등등인데 이것을 이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법에 의한 시행령입니다. 그것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이래요. 예를 들자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바로 검수완박이 통과되자마자 이태원 참사를 대형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손해는 오로지 국민한테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약이라든가 폭력, 정치인들 특히 부정부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오죽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은
합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 법제처에서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검수원박으로 갈 수뿐이 없었을까를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늘 검찰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그래서 이번에 그 대법 헌재 판결을 갖다가 김명수 헌법재판소에 의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조국 사태부터 발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검찰이 마약 수사,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등등 폭력, 대형 폭력, 뭐 대형 참사 이런 것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한테 간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시행령에 네. 대한 입장차도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심지어 한 장관이 일부러 탄핵을 도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그 수사도 못하게 모든 그 수사 기소권도 제한하고 양팔 다 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현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영웅을 만들었죠.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영웅화하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은 법리대로 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네네. 행정부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해석하거나 판결하는 그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시행령에 대해서도 확장시킬 것처럼 계속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국무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만 현재 탄핵을 추진하고 이런 건 우리 당의 입장은 전혀 아닌 거고요. 당에서는 거론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일부 의원이 이제 개인적인 일부에서. 의견으로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인데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헌재 판결에 불복해서 새로운 수사 준칙을 통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간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묻는 국회 차원의 그런 그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은 뭐 탄핵이 딱 탄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해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책임을 묻는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추진하는 것을 본인이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국회에서 한 태도를 보면 이게 완전히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헌재 결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 분립에 대해서도 이제 존중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정쟁화시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태도는 정말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 수기 분리 법안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고 경찰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도 모든 그 수사를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수사들은 다 검찰에서도 가능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대형 공무원에 참사에 관련된 대해서 범죄. 못했죠. 예? 네네. 공무원 관련된. 그렇죠. 아니 범죄에 그런데 관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된 분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경찰 그리고 뭐 구청장, 시장, 뭐 경찰청장 전부 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범죄들도 다 수사가 검찰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재판관들의 그런 편향성 문제 이런 것들로 물타기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한동훈 장관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뭐냐면 며칠 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그 우리나라 검찰이 열린 공간 TV 2차례 걸쳐서 압수수색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 그리고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그런 보고서까지 나와 있고요. 정부에서 발행한 통계청 자료에도 보니까 형사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계속 했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이 5%나 떨어졌더라고요. 법원과 경찰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검찰만 5%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130명이 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실부터 비롯해서 정부기관 요직에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검찰 일변도의 그 국정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헌재 판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의해서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는 오히려 더 이 수기분리 법안이 필요성만 더 증대시켜 주는 거고 검찰의 그 권한을 좀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그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윤미향 의원님 무죄 판결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판을 계속 지연을 시켜요. 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1심이 3년 3개월이 지나서 1심이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윤미향 의원님은 4년 내 국회의원 임기를 지킬 수 있어요. 이거 보통 상식을 넘어서는 판결들이거든요. 50억 클럽 늘 얘기하시잖아요. 이해 가세요? 윤미향 씨 무죄 나오고 이해 가세요? 이런 식의 사법농단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런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법부의 권위야말로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졌고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두 분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의 청문회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나마 두 분이 좀 중립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는 좀 안심하고 있는 이럴 정도로 사법부가 초라해졌다.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아니 대법관도 지내지 않은 분을 대법원장 시켜갖고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사법부를 농단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나마 이번 9월까지가 임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만 얘기하실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셔가지고 탄핵당하신 거잖아요. 그 국민들의 수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를 나와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거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헌법의 가치를 갖고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판결 하나하나마다 본인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권 분립 체계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구가 제가 잠깐만요. 제가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수기분리 법안이 나온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검찰권의 남용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들이 많이 침해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을 좀 경찰로 나눠서 하고 검찰은 주로 기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 독재 국가에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뭐 군인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민주화됐잖아요. 그런데 검찰만 지금 유독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또 국민들의 판단이기도 해서 그거를 좀 정리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네. 말씀드릴 수밖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었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해서 축소하려고 그 발단이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 때부터 시작됐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여기까지 듣고 이 사안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정정미 후보자의 또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 오늘 있는데요. 또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공방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종합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직 개편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에
정당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대 당이지만 보시기에 지금 현 상황 어때 보이시는지요? 글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개딸들을 뭐 예컨대 뭐 아직 뭐 고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개딸들의 의원들에 대한 평가까지 집어넣겠다. 다음 공천에 이를 정도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개딸들하고 굉장히 밀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 기반이니까. 개딸들이 없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이재명 씨를 열렬히 지원하고 또 이분들이 그 당내에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 또 이낙연계라고 할 수 있는 수박들을 강력하게 응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은 뛸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자제를 요청하고는 있는데 일각에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좀 더 단호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일부 이제 그 당원도 있고 비당원도 있는 것 같아, 지지자도 있는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일부의 저런 이제 과격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제시켜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저분들도 자기의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없으니까 저런 방식을 쓴다라는 그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이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도 있지만 또 당원도 있고 또 지지자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의 자기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분들이 저렇게 과격하게 이제 도를 넘는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한 자제도 필요하고 또 그에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거에 대해서 그 부탁도 했고 예. 또 당의 공식 입장으로 또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또는 그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징계 절차도 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도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저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분들이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는 있지만 저분들이 저렇게 의견을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렇게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그 설득력 있게 좀 더 상대방과 소통하는 그런 그 자중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같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비하고 지금 당직 개편도 그런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재결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검사 독재라든지 또는 불종 애교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선명하게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전부 다 구성원 전체가 다 느타시오하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예. 네, 예. 그 민주당에서 당직 개편했다고 하지만 그 사무총장이 그대로 있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사무총장이 그대로 계시고 또 당대표가 그대로 계신데 그 두 분이 사실 공천 작업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당직 개편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당직 개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총선을 앞두고 다 같이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은 예. 개딸들과 헤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천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성 그 의원님도 예컨대 오원식 의원님 이런 분들은 왜 우리가 헤어지냐 같이 가자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전히 강성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굉장히 지금 거의 유일한 팬덤 정치인 아닌 것 같아요.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 위해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를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분이라 소수의 강성 팬덤에 의지하는 분이 77.7%로 당선이 됩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거 오히려 소수의 구구 당원들한테 의존해갖고 자꾸 지금 실언하고 있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님이 더 큰 문제죠. 그리고 우원식 의원이 개딸들도 같이 가자 이 얘기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당이 다양한 구성이 이제 있는데 그분들을 네. 함께 다 통합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예. 사무총장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 당에서 이렇게 당을 좀 다시 재정비하고 쇄신하고 가자라고 하는 취지는 공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당직 개편의 취지도 안정과 통합 양쪽을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총장은
기존에 쭉 해왔던 것들이 있고 인사 조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면은 혼란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사무총장을 유임시키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다 새로운 분들로 또 비명 또는 뭐 계파별로 또는 지역별로 전문성별로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다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저는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서 그 당을 좀 재정비해서 네. 우리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경제 민생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그 하나의 뭐랄까 이렇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시고 같이 좀 여야 협치하는 걸로 아니 같이 그래서 갔으면 이제 좋겠어요. 저희도 새 지도부가 바뀌자마자 사무총장부터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사무총장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 새 지도부 조직뿐만이 들어오면 아니라 당연히 다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물러날 이유가 그것도 없는 이제 거죠. 총선까지 예산도 다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컨대 사무총장을 뭐 이상민 의원님이라든가 박용진 또는 뭐 조홍천 이런 분들로 했다 하면 진짜 바꾸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지만 아니 자기 최측근이 인사 조직 예산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옆에 바꿔봤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으시고 총선까지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문의만 바꾼 거죠. 아무 의미가 본질적으로 생각이 없다.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은 생각을 드리는 그 거죠. 친윤에 그러니까 당대표 최고위원 전체가 지금 친윤 일색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무총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사무총장도 친윤의 핵심인 이태규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관여해서 같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얘기죠. 저희 당은 그렇지 저희는 않다는 말씀을 아니, 제가 드리는 거예요. 비명계에서 당직 개편해라.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취지가 그런데 공천 거기서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공천 때문이죠. 그건 진짜 그건 누가 이거 해석이고요. 그 해석 아니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네. 당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가는데 사실은 이제 당직 개편에 대해서 이제 그 표결 이후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역위원장께서는 일단은 당 차원에서 밝힌 탕평 등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포함이 된 당직 개편이다 이런 말씀이셨던 네네.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강성 지지층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고 이제 민주당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아예 물리적인 공간, 이제 그 소위 네이버 카페였나요? 이제 그 카페 공간 같은 것을 이제 의원들이 탈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 뭐 신고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혹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렇게 약간 일부의 일탈 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당원도 있지만 비당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 일탈 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필요하면 할 것이고 또 징계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원들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에서 징계가 가능하지만 또 비당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큰 틀에서 더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일탈 행위들을 이렇게 제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당의 입장은 서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왜 77.7%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때 투표율이 한 23% 정도 됐죠. 그러면 전체 당원 120만 중에 한 14% 정도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신 것에 불과하다.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투표율이 23%예요? 네, 그 정도 됐었어요. 아니요, 또 아니요. 당시에 투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또 하나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맞설 수 있는 상대 후보도 없었죠. 그런 마련에서 여하튼 강성 지지 기반에 서 있는 분이다. 이 예. 말씀은 좀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박용진 의원이랑 했잖아요. 네네. 경선을 마지막까지.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을 중용하시라고 좀 전에 또 얘기했잖아요. 아니, 조응청, 중요하시죠. 박용진. 네네. 그러면은 서로 안 비명계에 맞잖아요. 저렇게 그분들도 갈등이 없겠죠. 아니 그분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명계를 대표한다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경선을 치렀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당의 당원들의 77.7% 예. 그거 가지고는 또 당선된 분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실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고 또 네. 보니까 김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했어요. 네네. 네네. 그 특히 5.18과 관련돼서는 참 적절치 못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서진 정책에도 어긋나고 특히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당론과 어긋난다. 그런 점에서 김재원 그 최고위원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 저희가 이제 대개 당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죠. 지금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말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을 구구 보수 프레임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네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강훈 목사한테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 같아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당대표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2019년도에 그 정광훈 목사한테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치켜 세운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강하게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양두구육 그 발언으로 왜 의총에서 징계 요구해가지고 윤리심판원 열어가지고 징계까지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심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국힘의 윤리규칙 보니까 품위유지 위반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위반에 다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문제라서 제가 뭐 이렇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윤리심판이 제소해서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도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경희대 학생 식당을 찾아서 천원 학식을 함께하고 또 이 범위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좀 청년층을 향한 구애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비단 이제 아침 조식뿐만이 아니라 중식, 석식도 학생들한테 제공하자 이런 안도 나왔는데 사실 요즘 이제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확대되면 두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효과가 그러니까 좀 있겠습니까 이런 행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MZ세대 2030의 지지율이 지금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지금 가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뒷북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1,000원 그 아침 식사하는 게 뭐냐면 1,000원은 학생이 내고 1,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학교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정말 대폭 확대해서 그 알겠습니다. 지방대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